19일 날 공판이 하나 열리는데요. 그 지난해 12월에 그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아내 살해 혐의로 구속되는 네,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네, 이게 네. 그 사건이 내일 첫 공판. 내일 첫 공판이 이제 네. 열리는 겁니다.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이건 너무 피해가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네. 살인이잖아요. 네. 살인이기 때문에 그 이미 구속이 된 상태로 기소가 됐고 그 사건의 이제 첫 재판이 내일 이제 중앙지방법원에서 네네.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너무 좀 또 이 피고인 개인의 이력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고 그리고 좀 너무 아버지가 네, 뭐 다선 의원 아버지의 출신이고, 다선 의원 출신 이런 얘기도 검사 많고 출신이고, 검사 그래도 출신.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요즘에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막 기사가 많이 뜨거나 네네.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느껴져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마 또 저 지난주에 보니까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건 설명 먼저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간략히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해죠. 2023년 12월 3일 저녁 8시쯤에 서울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이 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이 대형 로펌 출신. 네. 대형 로펌에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사건 이제 때문에 그만둔 것 그만둔 같아요. 것 같죠. 예. 그때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일했던 네. 50대 성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사에다 성 기사에 나오던데. 성이 나와요. 예. A 씨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나오던데. 현 씨라고 나오네요. 네, 현 씨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50대 현 씨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조금 말이 나왔던 게 이 현 씨가 아내가 쓰러진 뒤에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를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해서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네.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네 그런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셨죠. 분이에요. 예. 네. 저 뭐 상당히 뭐 다선 의원 출신이시고 예, 뭐 지금은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다 아실 법한 그런 네네.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뭐 지금 소송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 보도만 보고 네네. 일단 사실관계를 추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이걸 보니 뭐 부인이 약간 사망했는지 여부가 쓰러지고 나서도 네. 바로 뭐 119라든지 구조 요청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먼저 불렀다. 네. 신고에 앞서 아버지한테 아버지에게 전화를- 전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뭐 대중의 공분을 사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왜 그래.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쵸 아버지가 의사도 아닌데 네네. 왜 이렇게 했을까 참 모르겠습니다. 아마 첫 재판이고 아마 재판을 한 번에 끝낼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몇 번 진행하면서 이런 것이 좀 이제 뭐 기자님도 취재하고 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요 사건에 대한 정황, 뭐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는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살해 동기가 네. 어떻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사에는? 살해 동기가 지금 어쨌든 별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이미 뭐 이혼 소송 제기 후에 별거 중이었다. 그리고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망한 아내가 이 가해자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중이었던 것 같고, 근데 뭐 딸의 책가방을 가져가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 집으로 왔던 거예요. 주거지에 네. 왔었는데 그러니까 유인. 예, 모르죠. 왜 오라 정말 이 목적으로 왔는지 네. 아니면 와서 싸우다가 또 뭐 감정이 뭐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건지 사실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별거 중인 아내가 그 주거지에 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인데 부검 결과 같은 것도 지금 기사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나와 이게 있더라고요. 뭐 쇠 재질, 뭐 쇠 파이프라고 되는데 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걸로 조사됐고 부검 결과에 따르면 결국에 때린 게 막 뭐 얼굴을 때리고 이런 거보다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질식이면 네. 그 목조름이잖아요. 목졸림을 얘기하는 건데 네.
뭐 둔기에 의한 수차례 타격과 목졸림 모두 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검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혈당 쇼크. 네, 저혈당 쇼크도 네. 있고. 그러니까 아마 네. 폭행이 아주 심하게 있었다라는 거는 저혈당 쇼크라는 게 그래서 네, 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아마 그 사망에 다 영향을 준 거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이게 왜 이혼 소송 중이면 그냥 뭐 서로 좋지 않고 이미 마음이 떠나가면 이혼하면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을 일으키는지 사실 저는 되게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두 번째 이혼 소송 제기래요. 한 번이 아니라 벌써 네, 두 두 번째. 번째다. 네네. 그래서 한 번 이혼 소송을 당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보름 만에 어, 딸 책가방 가져와라 해서 여기 문화일보에서는 네. 유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딸 책가방 가져와라. 야, 그러면 그 유인을 해서 그때 네. 이제 세파이프로 폭행해서 네. 살해했다. 근데 그 평소에도 되게 가정 폭력이 심했나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폭행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면 네. 이게 뭐 갑작스럽게 생애 최초로 있었던 폭행은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든지 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 보면 사실은 이게 한 번 가지고는 절대 이혼까지 이르지 않아요. 특히나 아이가 있으면 네. 다들 고민을 해보고 좀 뭐 힘들고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아이가 있는 경우는 쉽게 그렇게 헤어진다는 맞습니다. 결정을 잘 못하는 게 또 네네.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사실 거의 사망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했다 한다면은 그 전에도 이혼 소송의 그 사유가 네. 가정폭력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첫 번째는 아마 소송 제기했지만 뭔가 얘기가 잘 돼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돼서 그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다가 그게 잘 해결되지 않고 또 갈등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 사망한 부인이 이제 이 사건 발생하기 전에 소송을 또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근데 아마 이런 소송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피고인은 지금 뭐 그걸 가지고 화가 났거나 격분했거나 그런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혼 소송 하다 보면 이제 소장이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가 돼서 소장을 작성하면 상대방한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이혼 소송 청구하는 소장을 받아들고 엄청나게 감정이 좀 뭐랄까요, 그 자제하기 어려워서 막 좀 예상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폭행을 또 행사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극단적인 케이스는 뭐 저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희 주변 변호사들 보면 이혼 소송 중에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한쪽이 이런 사건처럼 죽인 거죠. 이혼 소송 네, 이혼 중에 소송 살해 중에, 사건. 예, 예. 그래서 정말 황당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내 의뢰인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거는 진짜 좀 아무리 뭐 이혼 소송 많이 한다 그래도 이런 사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사의 내용을 따라보면 작년 11월 중순쯤에 현 씨의 가정폭력, 의처증, 괴롭힘 등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현 씨가 장기간에 걸쳐서 비하 발언을 하거나 직장에 불필요한 전화를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괴롭혔고 또 자신과 두 아이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시도를 해서 오는 관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포함했답니다. 뭐 두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니까 엄마한테 엄마라고 못 부르게 하고 그러니까요.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현 씨가 유도했다는 주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네네. 되네요. 아마 와. 그런데 이제 이게 두 번째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가 그 2년 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2023년이니까 2021년에 예, 유사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한두 해가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지속된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 그 결혼 기간 내에 오랫도록 지속이 됐던 것 같은. 그렇네요. 이 첫 번째 소송에서는 이 피고인이 각서를 쓰면서 뭐 그러지 않겠다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래서 그런 취하를 하고. 약속을 하고 취하를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근데 참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엄마는 뭐 갑자기 사망해서 없어요. 근데 아빠는 또 지금 재판받고 수감 중에 있고 이 아이들은 정말 너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런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다 상황을 다 경험한 거죠. 네.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 아무도 물론 뭐 가족들이 돌봐줄 수 네. 있겠지만 한 순간에 엄마 아빠를 다 잃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2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 생각하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네. 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뭐 가정 내에 뭐 일들은 사실 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폭력이 오가고 네. 이랬다라는 거는 그것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거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뭐. 근데 또 지금 이제 내일 공판이 열리는데 이런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댓글에 네.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이현 씨의 아버지가 뭐 전직 검사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현 씨도 뭐 대형 로펌에 있던 국제 변호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뭐 어떤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형을 유죄를 받더라도 뭐 몇 년 안 살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뭐 그냥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다? 그럼 대한민국 정말 우리나라 없어지는 수준으로 네. 그런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네. 근데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한 거는 너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명확하죠. 근데 그 살해 일단 아마 제 생각에는 고의를 좀 부정할 것 같아요. 이미 부정했죠. 부정했나요? 네. 근데 아마 재판이 이제 첫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좀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이긴 한데 당연히 이제 고의를 조의는 부정하고 네네. 이렇게 막 격하게 고의가 없었다. 5일 동안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었고 싸웠고 이래서 그날도 얼굴을 보니까 서로 뭐 감정이 격해져서 아니면 아내가 뭔가 자기의 어떤 감정을 건드려서 내가 격분해서 또는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사망까지 이를 정도의 어떤 폭행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반 사람들이 불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 출신 어쨌든 본인도 뭐 미국 변호사이긴 하지만 네. 대형 로펌 출신이고 그 대형 로펌이 또 어떤데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로펌이잖아요. 거의 뭐 아버지도 이렇게 유력한 권력자이지. 뭐 주변에 뭐 이런 정도의 권력과 뭐 돈이 있으면 이 정도는 쉽게 빠져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이 의심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명확한 사건에서 뭐 어떤 심리가 앞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요. 만약에 저의 기대가 틀린다면 제가 정말 헛살았던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자신이 이미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뭐 네. 한국 변호사는 아니고 미국 변호사인 것 같은데 사실 미국 변호사의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외국법 자문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국제 변호사 이런 말 많이 언론에서 썼는데 이제 그거 쓰면은 좀 제재가 있어요. 네, 뭐 본인이 어쨌든 뭐 나라는 다르지만 변호사 자격을 갖춘 나라는 다르지만 당연히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법률적 소양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변의 인적 관계에 다들 뭐 법조인들이 많을 테고 특히 이렇게 아버지가 유력한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인적 기반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기반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런 도움은 아마 받겠죠.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도 본인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당연히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망하게 한 사실 자체는 이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아마 최선을 다해 형량을 깎아보려는 노력은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 일방이 이렇게 죽였다 이런 거는 실제로 되게 많이 그 양형 과정에서 이 부부의 축적된 그 오래된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 요소이기는 해요, 실제로. 제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요.
부인이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한 70대였어요. 부부가 70대 부부가 이 부인이 거의 결혼 생활 내내 한 50년 가까이 그 가정폭력을 당했던 거예요, 남편한테. 근데 계속 맞았던 거예요. 맞아서. 근데 뭐 나이 또래 사실 이혼이 일반적이진 않았던 그러니까요. 시기이기도 하고 그냥 뭐 그리고 참고 또 살아라. 자식들도 있고. 그러시는 저희 어머니 세대분들이 그런 그렇죠. 형태의 부부 네. 관계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냥 경미한 폭행 정도는 사실 문제 삼지도 않을 정도로 사실 폭력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폭력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지죠. 예, 무기력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하기도 되게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모든 걸 받아들인다면서요. 네, 맞아요. 자기한테 이런 상황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진짜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을 봐도 되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실 구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그런 폭력 피해 상황에서 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되게 오래된 통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특징이기도 한데 진짜 힘들어요. 가정폭력이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인하고 폭행하고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을 막 너무 정신적으로 통제하고 생활을 통제하고 너 어디 갔다 왔어, 뭐 보고해 이런 것들을 사실 가정폭력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건에서 이제 피해를 당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그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데 아버님을 살해하신 거예요. 네. 집에 있던 걸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완전 이제 사실 잔인하게 살해를 했어요. 살해했고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죠. 살인죄로. 네.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실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것들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최대한 이 피고인의 어떤 사정을 위해서는 4, 50년 동안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고 얼마나 그게 심각했었는지 뭐 정신 감정도 하고 온갖 거 다 해서 어쨌든 살인죄 치고는 상당히 좀 경미한 형량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결과는 몇 년이 나왔어요? 결과가 4년인가가 선고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 선고받는 케이스는 사실 상당히 드문데 가끔 집행유예 선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지금 기사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오랫동안 가정폭력 피해에 시달린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 그런 케이스도 많고 그런 케이스는 실제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법원에서 많이 판단할 때 실제로 많이 형량에서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 법은 괜찮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사실 살인한 것도 엄청난 죄이지만 거기까지 이어오는 그 과정 몇십 년이라는 그 축적된 폭력 피해 이미 이분은 고려 안 할 몇 수 차례 없죠. 살인을 당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케이스가 다르죠. 가해자가 가해자가 완전 다르죠. 이 케이스는 완전 가해자가 예전에도 가정폭력 했는데 또 결국에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오히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폭력했다는 게 양형에 있어서는 더 가중되어야 될 요소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구조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구조를 과연 적극적으로 했는가. 어쨌든 법적으로는 부부였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구조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 바로 119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부른 이유가 이제 뭐 나오겠지만 사실 상식사원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사건 일어났는데 아빠한테 전화해요. 그러니까요. 119 전화하고 뭐 경찰 신고하든지 네. 하지. 이건 되게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이제 119에 신고하라고 해서 119에 신고하고 이 사람은 없어졌다가 119가 와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동안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대요. 그거 사실인가요? 그 언론에 그러니까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야,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 전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그런 급박한 현장에서 변호사 아마 뭐 친구였겠죠. 친구인데 변호사였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뭔가 법리적인 판단 뭐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1번 이 사람의 이런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요 구조를 요하는 이 구조를 해야 되는 네. 예, 그게 상식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거 의무고 그걸 하지 않았다 하는 게 나중에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참작될 것 참작- 같아요. 예, 만약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어쨌든 뭐 부검 결과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직접적인 뭐 사인이냐 아니냐 여부도 좀 다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장할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사망한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구조를 했으면 뭐 살았을 수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미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거라면은 구조의 여부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때는 사망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병원으로 빨리 옮겼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던 그런 상황임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거는 저는 조금 더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람 되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우발 범죄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싸워서 화가 나서 네네네네. 격분해서 네네. 그랬다. 빠져나갈 그리고, 구멍은 네. 거기밖에 없는 것 또는 같은데. 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부인이 뭐 나를 먼저 공격했다라든지 이런 주장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내일 아마 좀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네. 잘 지켜봐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이게 아까 저기 그 50년 폭행 당하신 노부부 사연 아까 말씀해주신 네. 그분은 그러면 할머니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네. 이제 자녀들 가족들이 네. 증언을 많이 해줬겠네요. 그럼요. 진짜 자녀들이 할머니의 편에 서서 얼마나 엄마가 그동안 아빠에게 시달렸는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근데 그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엄마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증언했죠. 근데 너무 슬픈 사건이에요, 진짜. 정말 너무- 슬픈 너무 사건입니다. 슬퍼요. 예, 그런 사건들은. 예. 그러면 이 사건은 정반대의 경우긴 한데 예. 이 아이들도 정인이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나요? 근데 아이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그 사건은 이제 다 이제 장성한 성년들이었기 때문에 증인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법원에서는 부담이 없는 사건인데 이 아이들은 지금 분명히 미성년자일 거거든요. 네. 나이가 어릴 거예요. 그래도 현장에 있었다면 경찰에서 경찰에서 아마 아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는 하지 않나요? 조사는 했을 참고인으로서? 수 있어요. 했을 수도 있는데 뭐 방식을 막 성인들과 똑같이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법정에 이 아이가 증인으로 오는 거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물론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아이의 증언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지. 네. 근데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성년인 가족들, 친척들이 증언을 평소의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이 사건에 가장 그 사망한 아내 그리고 그만큼의 피해를 입은 아이들 얘네는 네네네. 평생 가는 거예요. 네, 다들 그러시죠. 네. 자녀들도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정말 평생 지금 가는 평생 피해. 가요. 얼마나 이 힘들겠어요. 정말 씻을 수 네. 없습니다. 어렸을 때 형성된 그쵸. 이런 환경에서 어렸을 때 노출되면 평생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또 법정에 와서 이야기해 그거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 가혹하죠. 너무 참 힘든 일입니다. 네. 실제로.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두 번째 이혼 소송 제기하는 내용에 엄마가 쓴 내용 중에 자신과 두 아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두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거나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현 씨가 유도했다는 주장도 포함이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이제 어차피 엄마는 없고 그러면 아버지가 실제로 여러 차례 아이들에게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본다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그 부인의 친정 쪽 식구들은 다 이 상황들이 진짜라고 하면 다 자기 편이 없잖아요. 자기가 다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혹시 아이들이 또 현장에 있었고 하면 다른 식의 증언을 그럴 수도 아빠가 있겠죠. 교육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여쭤보고. 근데 아마 이 소송에 전에 이게 뭐 관계 단절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통제가 심했다는 방증이거든요. 예, 제가 근데 드리고 싶은 과연 얘기였거든요. 부인만 이렇게 통제했을까? 아이들 엄청 네, 통제. 아이들도 통제를 했고 이런 것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 거의 저는 이게 학대 수준의 네. 아이들에 대한 통제고 또 엄마한테 엄마 못 부르게 하고 뭐 욕설하도록 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학대에도 네,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막 진짜 좀 지배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다면 근데 그런 것도 당연히 고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좀 아버지랑 인적 관계가 더 돈독하다거나 그렇다면 사실 이거 증언으로 쓰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고 만약에 증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인적 관계를 대비했을 때 그렇게 신빙성 있는 진술로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열리는 재판부가 대등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대등, 형사 네. 21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대등 재판부라는 것도 처음 들었고 네. 근데 이게 이 기사에서 이렇게 썼거든요. 대등 재판부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재판부로 네. 하는 거는 대등 재판부를 설명한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뒤에 살인사건. 살인 사건을 대등 재판부에 심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네. 이게 행간에 좀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 기자님이 지적해주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대등 재판부가 원래 이제 합의부 사건이라고 해서 그 사건의 단독 사건이 있고 이제 합의부 사건이 있는데 살인 사건은 너무나 이제 중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이 합의부 사건의 관할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법정에 가면 제일 중간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 재판부의 재판장이에요. 네. 가장 경력이 오래된 선배 판사고 네. 그 재판장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앉은 사람이 가장 경력이 낮은 사람, 우측에 앉은 사람이 이제 그나마 이제 좌측보다 높은 사람, 네네. 그 좌배석, 우배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이 3명이 이제 합의부를 구성해서 합의해서 사건을 도출을 해내는 게 합의부 사건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사실 뭐 살인죄 같은 경우는 유무죄를 판단할 때 합의를 본다는 합의해요. 거죠. 예, 합의하고 그러니까 형량. 단독으로 네, 어떤 결정을 단독은 내리지 아니에요. 않는다. 예, 합의 이걸 원칙으로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살인 사건 저도 살인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이 정도로 이례적인 건지. 근데 왜냐하면 저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례적이라고 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굳이 뭐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여기 보냈을까, 배당했을까. 근데 이 배당에는 그렇게 뭐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자님이 뭔가를 좀 지적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등재판부는 사실 오히려 연륜과 경륜이 비슷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려로 또 이게 사실 좀 전문성이 더 있을 수 있죠. 이분들이 다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근데 또 여기에 대한 비판이 뭐냐면 사실 대등재판부지만 그런 합의의 과정이 과연 이렇게 연차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합의가 잘 되겠는가. 말이 어떤 합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 그 사건을 맡은 주심이 결국에 다 판단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상 한 사람이 판단하는 단독 재판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런 아까 제가 말한 기본적인 합의부보다는 합의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냥 너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유무죄를 네. 혼자 판단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그럴 수 우려가 있는 거죠. 있다. 너 잘하니까 맞아. 그래, 네 판단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비슷하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가 누구를 보완하거나 이런 관계라고 보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네. 네. 그래서 이 기자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자꾸 이런 뉘앙스로 바라봐서 이 행간의 뉘앙스가 저한테 그렇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친이 검사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이고 뭐 아주 실세였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 사람도 어쨌든 법조인이고 이러니 이 재판이 과연 잘 이루어지겠나? 네네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를 전혀 그 한마디도 쓰지 않았지만 대등재판부 살인 사건을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네. 대등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서 이게 뭔지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이게
단독 단독 재판에 재판. 우려가 네. 있다라는 네, 얘기가 이제 네. 나오는 그런 거예요. 비판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대등재판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냥 뭐 인터넷 창에서 대등재판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런 대등재판부의 단독재판 우려 이런 사실 기사도 좀 이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게 작전이 아닌가. 혹시나 안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그런 관심 많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권력과 뭐 네네네네. 다 가지고 있는데 혹시 뭐 무슨 수를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다 정관 변호사 뭐 쓰지 어떻게 않겠습니까? 뭐 잘 하겠죠 알아서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례적인 일반 사건 대등재판부로 가는 살인죄가 대등재판부 가는 거 저도 살인 사건은 많이 직접 맡은 경우는 많이 없는데 저도 이거는 이례적이라기보다 저도 처음 보기는 했어요. 예. 왜냐하면 살인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명확하게 피해자가 네네. 사망했고 네. 그 사망의 과정만 밝히고 피고인이 뭘 주장하는지만 밝히면 되기 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인 사건이 실제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고 평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무조건 유죄가 날 텐데 네. 과연 몇 년 받을까, 몇 년 그게 나올까 이제 이제 이게 핵심이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증거는 다 명확한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쇠파이프가 있었으니까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1차 부검 소견도 경부압박 질시사라고 하고 하면 그 살인의 정황은 명확한데 결국은 이걸 어떤 방법을 써서 우발로 몰고 가서 네. 예, 이제 형을 작게 받으려고 애를 네. 쓰는 건데 그것이 그 결과가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할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범죄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형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양형 기준은 어떤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선 판사들에게 이렇게 맞춰서 양형을 선고하라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편인데 보통 한 모든 사건 대비 한 90% 정도가 그 권고에 따라요.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한다면 왜 벗어났는지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은 따르는데 살인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형이 깎이려면 일단은 뭐 이렇게 살인의 동기에 봤을 때 범행에 이르게 된 어떤 특별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 그리고 뭐 피해자가 그 상황을 유발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네네, 피해자가 네. 어떻게 죽어 이런 것도 보고 아니면 뭐 그 범행 후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해서 병원으로 데려갔거나 이런 것도 감경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미필적 살인, 고의 이런 거 있죠. 미필적 네네네네. 고의 있죠.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알- 죽어라라고 한 거랑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미필적 고의 이런 것들도 일단은 조금 감경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 형량을 다투는 그런 재판에서는 요 양형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다 이런 게 있다라는 주장을 보통 재판에서 많이 하고 그게 이제 많이 쟁점이 됩니다. 근데 뭐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정말 여기 유인이라고 유인이 맞다. 네네. 또는 뭐 그 전혀 반성하지 않고 뭐 계속 뭐 자기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한다든지, 없다고 주장하고, 예. 네. 그리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고유정 같이 사체를 유기했거나 네네. 이런 것들은 가중되는 요소예요. 양형 기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요소입니다. 저도 이렇게 상대방이 대형 로펌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형 로펌 아니더라도 아주 유력한 갓 옷을 벗으신 부장 검사님, 뭐 부장 판사님 이상의 분들이 있어도요. 사건의 본래 본질에서 벗어난 결과를 받긴 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상식이죠. 그게 상식이고 그게 바로 네, 정의예요. 네, 네. 정의감의 표출인 거고 저는 사실은 그런 사건 했을 때 뭐 피해자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가해자들이 저렇게 돈 많이 쓰고 네네. 하는데 저 안 되면 어떻게 하지만 전 되게 많이 혼내요. 그래. 아 이거는 그렇게 무너지기를 네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다. 계속 버티고 진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너무 긍정적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의예요. 변호사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저는 뭐 A라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건이 사실 뭐 항상 중요한 거는 애매한 사건일 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원래 잘 될 사건이 있죠. 근데 원래 잘 될 사건을 못 되게 하는 변호사는 능력이 없는 변호사예요. 능력 제로의 변호사인데 원래 안 될 사건인데 잘 되게 해주겠다.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B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도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변호사로서의 윤리에 적합한 방식의 그 수임 유인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변호사의 역량은 A라는 본질의 사건이 있으면 잘 될 사건이면 확실하게 잘 되게 해주고 안 될 사건이면 최대한 의뢰인의 리스크를 막아주는 거.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지. 변호사가 아무리 그 사람의 이력이 어떻다 해도 막 뭔가를 바꿔줄 수 있는 거, 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 거, 100억 줬기 때문에 내가 바꿔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최악이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 대한변협에서도 그렇게 유인하는 수임은 사실 징계 사유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이 사건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그 사건 담당 판사랑 좀 만나서 술을 마셔야겠어. 수사하는 경찰이랑 만나 이런 얘기 많이 예전에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돈 받은 거 이거 다 징계 사유이고 이렇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요즘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수사하다가 뭐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막 출마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 그게 더 문제적이라고 너무 생각해요.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라는 거죠. 너무 문제예요. 근데 바로 어제까지는 계셨어. 근데 갑자기 오늘 사퇴하고 오늘 이제 퇴직하시고 무슨 어느 특정 당에 들어가서 출마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그 개인의 자유라고 해도 그 재판부에서 재판받았던 사람들이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허용된다는 게 되게 이상해요. 그거를 왜 그거 되게 문제적인 거고 이거는 정말 수사하는 사람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특히나 이런 선출직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적으로 봐야 되고 아주 제한을 강하게 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제한이 없어요. 네. 어디 뭐 내가 삼성의 제조 공장의 그 과장이에요. 팀장이에요. 내 밑으로 외주 업체들이 10군데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외주로 두던 회사에 가. 그 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얘기신 거잖아요. 근데 이건 더 심각하죠. 또 너무 심각하죠.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나라의 근간을 네. 흔드는 거고 이게 바로 그냥 사람들이 어떤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불신이죠. 전 이어진다고 생각해요.